할머니 저 차 타면 죽어요. 재벌회장 강서윤의 코트 자락을 붙잡은 고아 소녀가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순간 회장 전용차 안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젠장, 계획 변경이다 잡아! 그렇게 두 사람은 이유도 모른 채 쫓기는 처지가 되고 그 과정에서 소녀의 선택은 사건의 흐름을 바꿀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도대체 이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리고 두 사람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게 될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12월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어요. KJ그룹 회장 강서윤은 호텔에서 열린 자선 행사를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지만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고 회색 코트 자락이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회장님, 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전담 기사인 한호석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40대 후반의 그는 10년 넘게 강서윤을 모셔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건물 출입구 한쪽에 작은 그림자 하나가 눈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8살 소녀 라온이었어요. 또 왔구나. 강서윤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아이는 매번 이 시간이면 이곳에서 서윤을 기다리곤 했거든요. 재개발 구역 근처에서 혼자 사는 고아 소녀였습니다. 저기 꼬마 또 왔네요. 경비원이 라온을 쫓아내려고 다가왔어요. 하지만 강서윤이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괜찮아요. 아는 아이니까요. 경비원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러났습니다. 강서윤이 라온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눈이 이렇게 오는데 왜 아직도 안 들어갔어? 라온이 빙그레 웃으며 강서윤의 손에 들린 차 키를 가리켰습니다. 할머니 약속했잖아요. 핫초코. 강서윤은 차 키에 달린 작은 키링을 손가락으로 톡톡 건드리며 웃었어요. 하얀 토끼 모양의 자그마한 인형이었습니다. 그랬지. 미안해.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꼭 사줄게. 라온이 키링을 손가락으로 살짝 만지며 물었어요. 이거 언제 달았어요? 예쁘다. 응, 얼마 안 됐어. 마음에 들어? 네. 라온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라온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주차장 쪽 차량으로 향했어요. 작은 코가 실룩거렸습니다. 저기 냄새가 이상해요. 뭐? 강서윤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하지만 라온은 이미 골목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얘가 왜 저래? 한호석이 중얼거렸어요. 잠시 후 라온이 황급히 뛰어왔습니다. 신발 한 짝이 벗겨진 채였어요. 아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라온은 강서윤의 코트 자락을 있는 힘껏 붙잡았어요. 할머니, 왜 그래, 라온아? 지금 차 타면 안 돼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애가 왜 저래? 미친 애 아냐? 한 남자가 다가와 라온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라온은 더욱 강하게 강서윤을 붙잡았어요. 할머니, 제발요. 지금 차 타면 죽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꽝. 주차장 반대편에서 엄청난 소리가 들렸어요. 강서윤의 차와 똑같은 차종의 차량이 출발하다가 미끄러지더니 기둥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차가 기둥에 박히자마자 차량 아래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조작된 장치가 충격으로 터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콰르릉 불길이 치솟았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어요. 강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건 한호석이 급히 말했어요. 회장님, 우리 차랑 똑같은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깍. 강서윤의 차량 뒷좌석 문이 안쪽에서 열렸어요. 그리고 차 안에서 커다란 손이 나왔습니다. 낯선 남자의 손이었어요. 뭐야? 강서윤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차 안에서 2명의 남자가 뛰어나왔어요. 손에는 흉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대상 확인. 남자 중 한 명이 무전기에 대고 외쳤어요. 한호석이 재빠르게 강서윤을 자기 뒤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허리춤에서 3단봉을 꺼내 펼쳤어요. 회장님, 뒤로 물러나세요. 눈보라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라온이 강서윤의 손을 꽉 잡았어요. 할머니, 도망가야 해요. 강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차키를 움켜쥐었습니다. 차키에 달린 작은 키링이 눈빛에 반짝였어요. 이 차가 나를 죽이려 했던 거라니. 도대체 왜? 하지만 지금은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라온의 다급한 목소리가 강서윤을 현실로 끌어당겼어요. 한호석이 남자들과 격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둘이었어요. 한호석이 팔을 부여잡았습니다. 회장님, 어서 가세요. 한호석이 외쳤어요. 강서윤은 한호석을 바라봤습니다. 1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을 두고 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한호석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아이라도 살리세요. 라온이 강서윤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할머니 가요. 강서윤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라온을 따라 눈보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뒤에서 한호석의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강서윤이 뒤를 돌아보려는 순간 라온이 강하게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안 돼요. 뒤보면 안 돼요. 두 사람은 눈 덮인 골목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뒤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눈이 오니까 좋네. 흔적 다 지워. 폭설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밤이 남긴 건 사고가 아니라 끝나지 않는 추적이었어요. 강서윤과 라온은 눈보라 속을 헤치며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한호석이 남아 있었어요. 그가 시간을 벌어주는 동안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할머니, 이쪽이에요. 라온이 골목 안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아이는 이 일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강서윤은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이렇게 뛰어본 게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호석 씨가 괜찮을까? 강서윤이 뒤를 돌아보려 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꽝! 뒤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비명소리가 짧게 터져 나왔어요. 강서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호석 씨. 강서윤이 뒤로 돌아서려 했어요. 하지만 라온이 강서윤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아 끌었습니다. 안 돼요. 가야 해요. 하지만 저 사람들이 우리 잡으면 한호석 아저씨도 더 위험해져요. 라온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8살 아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침착했어요. 강서윤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라온을 따라 뛰기 시작했어요. 주차장에서는 한호석이 홀로 남아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직 경호 요원이었어요. 10년 전 강서윤의 전담 기사로 일하기 전까지는 대통령 경호실에서 근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비켜. 남자들이 소리쳤지만 한호석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회장님은 못 가십니다. 한호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남자들이 한호석을 에워쌌어요. 짧은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여럿이었어요. 한호석이 신음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팔이 아파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부웅! 커다란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호석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보라 너머로 하얀 승합차 한 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설마. 한호석의 얼굴이 굳었어요. 승합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강서윤의 차량을 향해 돌진했어요. 쾅! 엄청난 충격음과 함께 두 차량이 부딪혔습니다. 강서윤의 차는 옆으로 밀려나 건물 기둥에 박혔어요. 이제 그 차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승합차에서 남자 4명이 더 내렸어요. 늙은이들은 빨리 못 뛰니까 금방 잡을 거야. 남자들이 여유 있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호석은 이를 악물고 일어서려 했어요.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한호석이 신음하며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그냥 여기 있어. 어차피 우리 목표는 회장이야. 남자들이 골목 쪽으로 향했습니다. 한호석은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생각했어요. 회장님 부디 무사하시길. 그리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강서윤과 라온은 여전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헉헉. 강서윤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눈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요. 라온이 강서윤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다. 저기 있어. 추격자들이었어요. 강서윤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여러 개의 불빛이었습니다. 빨리 잡아. 눈 오니까 흔적 다 지워. 남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라온이 강서윤의 코트 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할머니, 이리 와요. 라온이 좁은 틈 사이로 몸을 밀어 넣었어요. 건물과 건물 사이,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정도의 공간이었습니다. 강서윤도 황급히 그 틈으로 들어갔어요. 두 사람은 숨을 죽였습니다.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가까이 들렸어요. 어디 갔지? 이 근처일 텐데. 손전등 불빛이 사방을 비쳤습니다. 강서윤은 라온을 꼭 끌어안았어요. 아이의 몸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이 아이까지 위험에 빠뜨렸구나. 강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손에는 아직도 차 키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차 키에 달린 작은 토끼 키링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내 차가 날 죽이려 했다니.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꾸민 걸까요? 왜? 없네. 다른 데 찾아보자.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추격자들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라온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가도 돼요. 강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디로 가야 하지? 라온이 강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저 사람들도 모르는 곳이요. 정말? 네. 거기 가면 안전해요. 라온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서윤은 이 어린 아이를 믿는 수밖에 없었어요. 두 사람은 다시 눈보라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뒤에는 불타는 차량에서 나오는 연기가 하늘로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쓰러진 한호석은 차가운 눈 위에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살아있는지 의식이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폭설은 모든 것을 하얗게 덮고 있었습니다. 라온이 강서윤의 손을 잡고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재개발 구역 끝자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라온아, 어디로 가는 거야? 강서윤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조금만요, 할머니.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라온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버려진 건물들 사이를 지나갔어요. 재개발이 예정된 곳이라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로등도 꺼져 있어서 캄캄했어요. 눈은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서윤의 코트는 이미 눈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해? 조금만요. 거의 다 왔어요. 라온이 강서윤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부웅.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서윤이 뒤를 돌아봤어요.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이야. 추격자들이 차를 타고 쫓아오고 있었어요. 할머니, 빨리요. 라온이 강서윤을 끌고 달렸습니다. 두 사람은 폐물류단지 안으로 들어갔어요. 녹슨 컨테이너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습니다. 눈이 컨테이너 위에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이쪽이에요. 라온이 컨테이너 사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강서윤도 서둘러 뒤를 따랐어요. 뒤에서 차가 멈춰 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근처야. 발자국이 여기까지 이어져 있어. 남자들의 목소리였어요. 라온은 강서윤을 이끌고 컨테이너 사이를 지그재그로 움직였습니다. 일부러 방향을 여러 번 바꿨어요. 저기 불빛 보여. 추격자들의 손전등 불빛이 컨테이너 벽에 비쳤습니다. 라온이 재빨리 옆 컨테이너 뒤로 숨었어요. 강서윤도 숨을 죽였습니다. 이 눈 때문에 발자국이 자꾸 지워져. 그래도 멀리 못 갔을 거야. 늙은이가 얼마나 빨리 뛰겠어. 남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라온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낡은 컨베이어 벨트를 발견했어요. 할머니, 저기 올라가요. 뭐? 발자국 안 남으려면 저 위로 가야 해요. 라온이 먼저 컨베이어 벨트 위로 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어요. 손 잡으세요. 강서윤이 라온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기운이 없어서 잘 올라가지지 않았어요. 강서윤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할머니. 라온이 있는 힘껏 강서윤을 끌어올렸어요. 8살 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겨우 컨베이어 벨트 위로 올라온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니 발자국이 남지 않았습니다. 저기다. 추격자 한 명이 외쳤어요.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발자국이 끊겨 있었습니다. 발자국이 여기서 사라졌네. 뭐야, 이상한데? 남자들이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라온과 강서윤은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라온이 앞을 가리켰어요. 저 앞에 반쯤 열린 철문이 보였습니다. 낡은 냉동 창고였어요. 저기에요. 라온이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컨베이어 벨트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냉동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철문을 닫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어요. 춥다. 강서윤이 몸을 떨었습니다. 라온이 주머니에서 작은 손전등을 꺼냈어요. 희미한 빛이 주변을 비쳤습니다. 창고 안에는 낡은 팔레트들이 쌓여 있었어요. 비닐 포장재도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라온아, 너 여기를 어떻게 알았어? 강서윤이 물었어요. 여기 자주 왔어요. 라온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자주? 왜? 살았거든요. 여기서. 강서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추운 냉동 창고에서 이 어린아이가 살았다니. 라온아. 강서윤이 라온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창고는 어때? 들어가 봐. 아니야, 안에 들어가면 발자국 남잖아. 눈 오는 판에 흔적 남기면 안 돼. 그럼 어쩌지? 그냥 놔둬. 어차피 내일 아침이면. 남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라온이 재빨리 강서윤의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소리 내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강서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맞아. 이 추위에 밤새면 끝이야. 늙은이가 버티겠어?
남자들이 비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라온이 손을 내렸어요. 이제 괜찮아요. 라온이 강서윤을 적재 공간 아래쪽으로 이끌었습니다. 팔레트 사이에 사람이 숨을 만한 공간이 있었어요. 여기 앉으세요. 강서윤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여기 춥긴 한데요, 안 죽어요. 라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서윤은 라온을 바라봤어요. 이 아이는 여기서 버텨냈던 거예요. 혼자서. 라온아. 강서윤이 라온을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강서윤은 자신의 코트를 벗어 라온에게 덮어줬습니다. 할머니는 추워요. 괜찮아. 넌 더 어리잖아. 코트를 벗는 순간 주머니에서 차 키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딸그랑. 작은 소리였지만 조용한 창고 안에서는 크게 들렸습니다. 강서윤이 차 키를 주워들었어요. 키링이 손에 닿았습니다. 토끼 모양의 작은 키링. 강서윤은 키링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라온을 꼭 안았어요. 차가운 냉동 창고 안.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한 채 긴 밤을 버텨야 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냉동 창고 안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햇빛이 들어올 틈이 거의 없었거든요. 라온이 먼저 눈을 떴습니다. 아이는 옆에 누워있는 강서윤을 살폈어요. 강서윤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도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할머니. 라온이 조심스럽게 강서윤의 손을 만져봤습니다. 차가웠어요. 할머니, 죽으면 안 돼요. 라온이 강서윤의 손을 자기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해주려는 거였어요. 강서윤이 신음소리를 내며 눈을 떴습니다. 라온아. 할머니, 괜찮아요? 응, 괜찮아. 강서윤이 몸을 일으켰어요. 온몸이 쑤셨습니다. 밤새 차가운 바닥에 있었으니 당연했어요. 라온이 자기가 덮고 있던 코트를 강서윤에게 다시 덮어줬습니다. 라온아, 너는 안 추워? 저는 괜찮아요. 여기 익숙해요. 라온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강서윤의 가슴이 찡했습니다. 라온아, 넌 여기를 어떻게 알았어? 강서윤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라온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살았어요. 뭐? 작년 겨울이요. 여기서 한 달쯤 살았어요. 라온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강서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차가운 냉동 창고에서 겨울에 혼자서 어떻게 이 작은 아이가 버텼을까요? 라온아. 강서윤이 라온을 끌어안았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할머니가 있으니까요. 라온이 강서윤의 품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잠시 후 라온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응? 저 할머니한테 말해야 할 게 있어요. 라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서윤이 라온을 바라봤습니다. 뭔데? 며칠 전에요.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뭘? 어른들이 통화하는 거요. 라온이 작은 손가락을 꼽으며 말했습니다. 12월 8일이었어요. 오후 3시 20분쯤. 정비소 뒤편에서요. 강서윤이 놀라서 물었어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기억해? 무서워서요. 그래서 계속 생각했어요.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무슨 얘기를? 라온이 심호흡을 했어요. 차 얘기요. 브레이크를 늦추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눈 오는 날이 제일 좋다고 했어요. 강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사람들 이름이 뭐였어? 라온이 고개를 숙였어요. 강민호 그리고 서지연이요. 강서윤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민호. 그건 강서윤의 아들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서지연은 며느리였습니다. 아니야, 그건 동명이인일 거야. 강서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민호는 내 아들이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라온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줌마가 어머니 재산 얘기도 했어요. 강서윤의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아저씨가 그랬어요. 어머니는 사고로 처리하면 된다고. 강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거짓말이지, 그럴 리가 없어. 강서윤이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낡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린 민호가 강서윤 품에 안겨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 아이가 날. 강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라온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해요. 목소리도 똑똑히 들었어요. 강서윤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저 웃고 있던 아이가 지금은 자기 어머니를 죽이려 한다니. 왜 그랬을까? 강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강서윤은 손에 쥐고 있던 차 키를 내려다봤어요. 차 키에 달린 작은 토끼 키링이 흔들렸습니다. 강서윤이 무너져 내렸어요.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70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무너진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사업이 어려울 때도 강서윤은 늘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자기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 그건 견딜 수 없는 배신이었습니다. 할머니. 라온이 강서윤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그리고 강서윤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저 옆에 있어줄 뿐이었습니다. 강서윤은 라온의 작은 손을 느꼈습니다. 차갑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이 아이는 혈육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강서윤을 지키려 했어요. 목숨을 걸고요. 반면 진짜 아들은 강서윤을 죽이려 했습니다. 라온아. 강서윤이 라온을 바라봤어요.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난 정말 죽었을 거야. 괜찮아요, 할머니. 라온이 강서윤을 꼭 안았습니다. 저도 할머니 없으면 안 돼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차가운 냉동 창고 안.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적인지, 그리고 누가 진짜 가족인지. 강서윤은 차 키를 꽉 쥐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살아남아야 했어요. 그래야 진실을 밝힐 수 있으니까요. 강서윤은 라온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라온아, 우리 꼭 살아남자. 네, 할머니. 두 사람의 손이 꼭 맞잡혔습니다. 긴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은 더 위험해졌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이틀째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철문 틈 사이로 가늘게 들어왔어요. 라온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창고 문틈으로 밖을 조심스럽게 살폈어요. 할머니, 저 나갔다 올게요. 강서윤이 깜짝 놀라 라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 위험해. 괜찮아요.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봐야 해요. 라온의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그리고 뭐 좀 구해와야 해요. 물이랑 먹을 것도요. 강서윤은 말릴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둘 다 버티지 못할 거예요. 조심해야 해. 꼭. 네, 할머니. 라온이 철문을 살짝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라온은 재개발 구역을 빠져나와 가까운 상점가로 향했어요. 작은 슈퍼마켓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라온이 가게 앞에 멈춰 섰어요. 유리창 너머로 텔레비전이 보였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어젯밤 폭설 속에서 KJ그룹 강서윤 회장이 실종됐습니다. 라온의 눈이 커졌어요. 화면에는 강서윤의 사진이 크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차량이 발견됐으나 회장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폭설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색 중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어젯밤 호텔 앞 경비원이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애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요. 기자가 물었어요. 어떤 소리를 했습니까? 차 타면 죽는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밖에서 놀던 떠돌이 애 같던데요. 라온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화면이 또 바뀌었어요. 이번엔 서지연이 나왔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고 눈물을 닦으며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께서 최근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그날도 무리하게 행사에 가셨는데 서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라온은 이를 악물었어요. 거짓말쟁이. 화면 아래에 댓글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폭설 사고는 정말 무섭네. 고령자분들 밤에 외출 조심하셔야지. 가족들이 더 신경 쓸 일이지. 라온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사람들은 할머니를 나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이 라온을 발견하고 소리쳤어요. 야, 꼬마. 사지도 않을 거면 가. 라온이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근처 편의점 앞을 지나갔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얼마 없었거든요. 편의점을 나와 냉동 창고로 돌아가는 길. 라온은 낯선 차들이 주변을 돌아다니는 걸 봤어요. 정비복을 입은 남자들이 건물 사이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시설 점검 나왔습니다. 한 남자가 다른 사람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라온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점검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찾고 있는 거예요. 강서윤을요. 라온은 몸을 숨기고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냉동 창고로 돌아온 라온은 강서윤에게 물과 빵을 건넸어요. 할머니, 드세요. 고마워, 라온아. 강서윤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라온아, 밖에는 어땠어? 라온이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뉴스에 나왔어요. 할머니가요. 뭐라고 나왔는데? 실종됐다고요. 그리고 라온이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할머니를 나쁘게 말해요. 밤에 나가서 사고 났다고요. 강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아줌마가 나왔어요. 울면서요. 지연이가, 네. 어머님이 최근에 건강이 안 좋으셨다고 말했어요. 강서윤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그게 사고였다고 믿겠지. 네. 라온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서윤은 깨달았어요. 자신은 지금 사회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걸요. 사람들은 이미 강서윤이 사고로 죽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믿게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뉴스에서는 또 다른 보도가 나왔을 거예요. 변호사가 나와 말했겠죠. 실종 7일이 지나면 사망 추정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벌써 서류를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법무팀은 재산 처리 절차를 검토하고 있겠죠. 강서윤은 아직 살아있지만 세상은 이미 그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어요.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라온이 재빨리 문틈으로 밖을 살폈어요. 할머니, 또 왔어요. 뭐? 차들이요. 아까보다 더 많아요. 정비복을 입은 남자들이 건물 사이를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다 찾아봐. 남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라온이 강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더 안쪽으로 가요. 두 사람은 창고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어요. 팔레트와 적재함 사이 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끽.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도 확인해봐.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발소리가 창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강서윤과 라온은 숨을 죽였습니다. 라온이 재빨리 강서윤의 입을 손으로 막았어요. 소리 내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창고 안을 비쳤어요. 아무것도 없네. 그냥 가자. 여기 너무 춥잖아. 발소리가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철문이 다시 닫혔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라온이 손을 내렸습니다. 후. 강서윤이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고마워, 라온아. 괜찮아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도 이제 안전하지 않다는 걸요. 점점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강서윤은 생각했어요. 이대로는 안 돼.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숨어서 버티는 것밖에는요. 밖에서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추격자들이 물러간 후 냉동창고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강서윤은 알고 있었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요. 라온아. 강서윤이 라온을 불렀습니다. 네, 할머니. 여기서 더 있으면 위험해. 강서윤의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저 사람들이 자꾸 가까이 오고 있어. 언젠가는 우리를 찾아낼 거야. 라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요? 강서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가는 게 아니야. 여기서 끝내는 거지. 무슨 뜻이에요? 강서윤이 라온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죽는 거야. 네. 진짜로 죽은 척 하는 거지. 라온이 강서윤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강서윤은 주머니에서 차키를 꺼냈습니다. 차키에는 여전히 작은 토끼 키링이 달려 있었어요. 강서윤이 키링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이건 이제 차랑은 상관없어. 강서윤이 키링을 손에 쥐고 말했어요. 저 사람들이 이 차를 이용해서 날 죽이려 했어. 하지만 이 키링만은 달라. 라온이 키링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우리 라온이가 예쁘다고 해준 거잖니. 그러니까 할머니가 꼭 간직할게. 강서윤이 키링을 외투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어요. 그리고 차키를 손에 들었습니다. 이제 이 차키로 마지막 일을 할 거야. 밤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냉동 창고를 나왔습니다. 강서윤은 지갑에서 카드를 모두 꺼냈어요. 그리고 라온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여기 두고 가자. 왜요? 흔적을 남기는 거야. 내가 여기 있었다는 걸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강가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이 시간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폭설이 그친 후라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강서윤이 강가 난간 근처에 카드 한 장을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강서윤이 입고 있던 코트의 단추를 하나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난간에 걸어두었어요. 이 정도면 사람들이 알겠지? 라온이 물었어요. 뭘요? 내가 여기서 물에 빠졌다고 생각할 거야. 강서윤이 차키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강서윤이 차키를 강물을 향해 던졌어요. 퐁. 작은 물소리와 함께 차키가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라온이 강서윤을 바라봤어요. 할머니 정말 죽은 척 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야 살 수 있어. 강서윤이 라온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으면 저 사람들은 계속 쫓아올 거야. 하지만 내가 죽었다고 믿으면
그만 쫓아오겠죠? 맞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뉴스 속보가 떴어요. 실종됐던 KJ그룹 강서윤 회장, 강가에서 유류품 발견. 화면에는 강가 난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어젯밤 한강 인근에서 강서윤 회장의 신용카드와 코트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실종 당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강으로 추락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서지연이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하게 울고 있었어요. 어머님, 어머님. 기자가 물었습니다. 가족분들께서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서지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수색을 계속해 주세요. 제발요. 하지만 서지연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안도의 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냉동 창고로 돌아온 강서윤과 라온. 라온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할머니는 없는 사람이에요? 강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나를 죽었다고 생각할 거야. 무섭지 않아요? 강서윤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무섭지. 하지만 그래야 널 살릴 수 있어. 라온이 강서윤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럼 저도 없는 사람 돼야 하나요? 강서윤이 라온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넌 달라. 넌 앞으로 계속 살아있어야 해. 하지만 저도 위험한데요.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지. 강서윤이 라온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라온아, 우리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언제까지요? 방법을 찾을 때까지. 강서윤은 외투 안주머니를 만져봤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토끼 키링이 들어있었어요. 죽음의 상징이었던 차키에서 떼어낸 것. 이제 그건 강서윤과 라온을 이어주는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살아남겠다는 약속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냉동 창고는 전원이 꺼진 지 오래라 완전히 얼어붙진 않았지만 그래도 추웠어요. 그동안 강서윤이 지갑에 있던 현금으로 버텼어요. 카드는 추적당할 위험이 있어서 쓸 수 없었지만 다행히 현금이 조금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로 돈이 바닥났습니다. 그때부터 라온이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편의점 앞에서 떨어진 동전을 줍거나 빈 캔을 모아 고물상에 팔았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가장 싼 빵과 물을 샀어요. 강서윤은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얼굴이 알려져서요. 밤에는 두 사람이 서로 꼭 안고 체온을 나눴어요. 하지만 점점 한계였습니다. 강서윤의 기침이 심해졌어요. 라온도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약 사올까요? 아니야. 밖에 나가면 위험해. 강서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냉동 창고 안. 강서윤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세상은 자신이 죽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강서윤은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워졌어요. 이제 아무도 강서윤을 찾지 않을 테니까요. 할머니. 라온이 강서윤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뭐 해요? 강서윤이 라온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기다리는 거야. 뭘요? 기회를. 강서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죽은 줄 알면 저 사람들은 방심할 거야. 그때가 우리의 기회지. 라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죽은 사람과 고아 소녀. 하지만 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반격의 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예상보다 훨씬 이른 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냉동 창고에서 보낸 5째 밤이었습니다. 라온이 낮에 구해온 빵과 우유를 강서윤 앞에 놓았어요. 할머니, 드세요. 고마워, 라온아.
너도 먹어야지. 두 사람은 작은 빵 하나를 나눠 먹었습니다. 내일은 뭐 사올까요? 라온이 물었어요. 글쎄,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것 같은데. 강서윤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순 없다는 걸요. 강서윤의 기침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약국 가서 기침약 사올까요? 아니야. 괜찮아. 강서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라온을 자꾸 밖에 내보낼 순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끽. 창고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두 사람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강서윤이 바닥에 놓인 녹슨 파이프를 재빨리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라온을 자기 뒤로 밀어냈습니다. 누구세요? 강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문틈 사이로 사람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남자였어요. 강서윤은 파이프를 더 꽉 쥐었습니다. 설마 추격자들이 찾아낸 걸까? 회장님,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목소리는 너무나 낯익었습니다. 호석 씨? 강서윤의 손에서 파이프가 떨어졌어요. 딸그랑. 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한우석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에 한우석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옷은 곳곳이 찢어져 있었어요. 한쪽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호석 씨, 정말 살아 있었어요? 강서윤이 달려가려 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거렸습니다. 한우석이 재빨리 강서윤을 붙잡았어요. 회장님 무사하셨습니까? 한우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뉴스에서 강에 빠지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줄 몰랐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야 안전할 것 같아서요. 한우석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도 죽은 척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났어요? 강서윤이 물었어요. 그날 밤 쓰러진 척하고 있었습니다. 한우석이 대답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제가 정신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떠났어요. 그 후에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를 찾았어요? 강서윤이 다시 물었어요.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부터 추적했습니다. 재개발 구역은 넓지 않아서요. 며칠 동안 구석구석 찾아다녔습니다. 한우석이 말했어요. 그러다가 어제 라온 양이 편의점에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뒤를 따라왔죠. 한우석이 붕대 감긴 팔을 만졌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는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처치했습니다. 라온이 한우석을 올려다봤어요. 아저씨 많이 아팠죠? 한우석이 라온을 보고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 정도는 참을 만해. 한우석이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빵과 물, 그리고 구급약을 꺼냈어요. 회장님 기침 심하시죠? 이거 드세요. 한우석이 기침약을 건넸습니다. 라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저씨, 울지 마, 라온아. 이제 내가 왔잖아. 한우석이 라온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세 사람은 가져온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잠시 후 강서윤이 한우석에게 물었어요.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숨어 지내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한우석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회장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요? 서지현이 생각보다 훨씬 치밀합니다. 한우석이 한숨을 쉬었어요. 차량 조작 계약서, 녹취 파일, 모든 증거를 외부에 분산해서 보관하고 있어요. 은행 금고, 변호사 사무실, 심지어 해외 계좌에도요. 강서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한우석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택에 침투해도 소용없어요. 거기엔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저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는 아니니까요. 그럼 강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 내부도 믿으면 안 됩니다. 한우석이 조용히 말했어요. 비서진까지 매수됐습니다. 누가 편인지 적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강서윤이 주저앉았어요.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증거도 없이 어떻게? 절망이 목소리에 가득했습니다. 호석 씨 정말 방법이 없나요? 한호석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어요. 안 들어가도 돼요. 라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라온을 바라봤어요. 뭐라고? 저택에 안 들어가도 돼요. 라온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오게 하면 되잖아요. 한호석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뜻이니? 증거가 밖에 있으면 사람도 밖으로 나오게 하면 돼요. 라온의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그럼 증거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잖아요. 강서윤이 라온을 바라봤습니다. 라온아, 그게 무슨? 제가 믿게 하면 돼요. 뭐? 강서윤이 소리쳤습니다. 안 돼. 할머니, 들어보세요. 안 돼. 절대 안 돼. 강서윤이 라온의 손을 꽉 잡았어요. 라온아, 넌 어린애야. 그런 위험한 일은. 할머니. 라온이 강서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제일 안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뭐? 저 사람들은 저를 그냥 애라고 생각해요. 위험하지 않다고요. 라온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서야 해요. 그래야 저 사람들이 방심할 거예요. 한호석이 라온을 바라봤습니다. 라온아, 네가 무슨 생각인지는 알겠는데 너무 위험해. 아저씨, 다른 방법 있어요? 라온이 물었어요. 한호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없잖아요. 그럼 해야죠. 라온이 작은 주먹을 쥐었어요. 할머니가 저를 살려줬어요. 이제는 제가 할머니를 도울 차례예요. 강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라온아, 괜찮아요, 할머니. 저 똑똑해요. 조심할게요. 라온이 강서윤을 안았습니다. 한호석이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좋습니다. 그럼 계획을 세워봅시다. 세 사람은 모여 앉았습니다. 작은 냉동 창고 안에서 반격의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한호석이 작은 물건 두 개를 라온 앞에 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라온이 물었습니다. 녹음기야. 아주 작아서 옷 안쪽에 달아도 보이지 않아. 한호석이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건 GPS가 달린 목걸이야. 네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 라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호석이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라온의 옷 안쪽에 달아줬어요. 그리고 목걸이를 목에 걸어줬습니다. 잊지 마.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도망쳐야 해. 네. 강서윤이 라온의 손을 꽉 잡았어요. 라온아, 정말 괜찮겠니? 괜찮아요, 할머니. 위험하면 바로 뛰어. 알았지? 네, 할머니. 약속해. 꼭. 강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약속할게요. 라온이 강서윤을 안았어요. 제가 조심할게요. 걱정 마세요. 라온은 한호석이 준비한 휴대폰을 들고 공중전화 부스로 향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서지연의 번호였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서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라온이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저예요. 누구지? 그날 밤 할머니랑 같이 있던 애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잠시 후 서지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넌 어떻게 내 번호를? 아저씨 차에서 봤어요. 명함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라온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저 그날 밤에 차 밑에서 이상한 거 봤어요. 뭐? 서지연의 목소리가 긴장됐습니다. 차 밑에 뭔가 달려 있었어요. 이상한 기계 같은 거요. 어디 있니? 혼자 있어요. 무서워요. 라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일부러 그렇게 연기했습니다. 어디 있는지 말해봐. 외곽 쪽 빈 공터예요. 여기 혼자 숨어 있어요. 주소 알아? 라온이 한호석이 알려준 주소를 말했습니다. 거기서 기다려. 내가 갈게. 혼자 오세요. 무서우니까요. 알았어. 기다려. 전화가 끊어졌어요. 라온이 공중전화 부스에서 나왔습니다. 한호석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라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전이 시작됐어요. 1시간 후였습니다. 서지연의 차량이 외곽 공터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서지연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부하 2명도 함께였어요. 애가 어디 있대? 저 앞쪽이라고 했습니다. 서지연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눈이 수북이 쌓인 공터였습니다. 저기요. 라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라온이 컨테이너 뒤에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거기 있었구나. 서지연이 다가갔어요. 하지만 라온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무서워요. 무서워하지 마. 아줌마야. 서지연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네가 뭘 봤는지 얘기해 줄래? 저기 차 밑에. 라온이 말을 더듬었어요. 서지연이 부하에게 눈짓했습니다. 애 하나 데려오는데 뭐가 어렵냐고. 부하가 라온에게 다가갔어요. 라온이 뒤로 뛰었습니다. 안 돼요. 무서워요. 가만히 있어. 부하가 소리쳤어요. 라온이 눈밭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한호석이 알려준 방향이었어요. 잡아. 서지연이 소리쳤어요. 부하들이 라온을 쫓아갔습니다. 라온은 계속 뛰었어요. 그런데 눈길에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으악! 라온이 넘어졌어요. 발목을 삐끗했습니다. 아파. 라온이 일어나려 했지만 발목이 아파서 제대로 서지 못했어요. 부하들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도망 못 가겠네. 서지연도 천천히 다가왔어요. 증거 다 없앴는데 네가 뭘 봤든 소용없어. 서지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라온이 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녹음 버튼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게 소용없을까요? 라온이 휴대폰을 치켜들었어요. 서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 다 녹음됐어요. 아줌마 말이요. 라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녀석이. 서지연이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라온이 재빨리 휴대폰을 눈 속에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몸으로 가렸습니다. 안 줘. 당장 내놔. 서지연이 소리쳤어요. 부하들이 라온을 에워쌌습니다. 라온은 몸을 웅크리고 휴대폰을 지켰어요. 할머니. 라온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냉동 창고에서 강서윤이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GPS 신호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호가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라온이 눈 속에 쓰러지면서 목걸이가 눈에 묻힌 것이었습니다. 호석 씨, 신호가. 강서윤이 소리쳤습니다. 한호석이 달려왔어요. 신호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강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라온이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직입니다. 한호석이 트럭 키를 집어들었어요. 지금 갑니다. 회장님 타세요. 두 사람은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한호석이 시동을 걸었어요. 부르릉. 트럭이 빠르게 출발했습니다.
공터에서는 라온이 여전히 버티고 있었어요. 애가 끝까지. 서지현이 이를 갈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부웅. 멀리서 트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환한 헤드라이트가 눈밭을 비쳤어요. 라온이 휴대폰을 눈 속에서 꺼내 치켜들었습니다. 트럭이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춰섰어요. 뒷문이 열렸습니다. 라온아. 강서윤이 소리쳤어요. 라온이 힘을 다해 일어나 트럭 쪽으로 뛰었습니다. 강서윤이 라온을 끌어올렸어요. 미안해, 미안해. 강서윤이 라온을 꼭 안았습니다. 한우석이 서지연의 차량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블랙박스를 통째로 뜯어냈습니다. 잡아. 저것들 놓치면 우리 다 끝이야. 서지연이 소리쳤어요. 부하들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한우석이 트럭으로 뛰어왔어요. 출발합니다. 트럭이 빠르게 출발했습니다. 뒤에서 서지연의 차량이 쫓아왔어요. 버티십시오. 한우석이 소리쳤어요. 눈길 위를 두 차량이 질주했습니다. 한우석이 급하게 핸들을 꺾었어요. 트럭이 옆길로 빠졌습니다. 서지현의 차량도 따라왔지만 눈길에 미끄러졌어요. 차가 빙글 돌더니 눈밭에 처박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한우석이 외쳤어요. 트럭은 계속 달렸습니다. 트럭 뒷좌석에서 라온이 강서윤 품에 안겨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아, 라온아. 이제 괜찮아. 강서윤이 라온을 쓰다듬었어요. 라온의 몸이 차가웠습니다. 호석 씨, 라온이가 너무 차가워요. 병원으로 갑니다. 하지만 들키면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먼저입니다. 한우석이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세 사람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싸움만 남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가 라온을 진찰하고 있었어요. 체온이 많이 떨어져 있네요. 며칠 동안 추운 곳에 있었나 봅니다. 강서윤이 라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질 거죠? 네, 걱정 마세요. 금방 회복될 겁니다. 의사가 안심시켰어요. 한우석이 복도에서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아직 안심할 수 없었어요. 강서윤이 한우석에게 다가갔습니다. 호석 씨,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증거를 퍼뜨려야 합니다. 한우석이 노트북을 꺼냈어요. 지금 당장요. 그래야 우리가 안전합니다. 어떻게요? 제가 아는 기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먼저 보내겠습니다. 한우석이 파일을 확인했어요. 녹취 파일, 블랙박스 영상 모두 있었습니다. 그리고 SNS와 주요 언론사에도 동시에 보내겠습니다. 익명으로요? 네. 그래야 추적당하지 않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한우석이 파일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보냈습니다. 강서윤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거네요. 같은 시각, 서지연은 눈밭에 처박힌 차 안에 있었어요. 부하들이 차를 빼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서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남편 강민호의 전화였습니다. 뭐야, 이 새벽에? 민호의 목소리가 짜증 섞여 들렸어요. 실패했어. 애가 증거 다 가지고 도망갔어. 뭐?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이 직접 나섰다며. 어떻게 된 거야? 미안해, 제가. 당신이 처음부터 제대로 했어야지. 민호가 소리쳤어요. 내 책임이야? 당신이 계획 짠 거잖아. 서지현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한 거야. 당신이 어머니한테서 빨리 회사 물려받고 싶다고 했잖아. 내가 죽이라고 했어? 차를 조작하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해? 어머님이 언제 물러나실 것 같았어? 두 사람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이제 와서 책임 떠넘기지 마.
서지현이 울먹였어요. 당신도 알면서 모른 척 했잖아. 그것도 공범이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지현은 차 안에서 흐느꼈어요. 다 끝났어 다. 새벽 4시였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KJ그룹 살인 의혹이 올랐어요. 언론사들이 속보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충격. KJ그룹 며느리, 시어머니 살해 음모 정황 포착. 차량 조작 계약서 공개 계획적 범행 드러나. 뉴스 화면에 서지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애 하나 처리하는데 뭐가 어려워. 증거 다 없앴는데 네가 뭘 받든 소용없어. 방송국 패널들이 경악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 교사입니다. 고아 아이까지 제거하려 했다니 충격적입니다. 댓글창이 폭발했어요. 인간 쓰레기들. 감옥에 보내야 해. 사형감이야 이건. 서지현의 과거 인터뷰도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최근 건강이 안 좋으셨어요. 이제 그 인터뷰는 거짓말로 드러났어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연기였네, 다. 악마야 진짜. 오전 6시였습니다. 강민호가 비서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회장님, 큰일입니다. 뭐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전부 회장님과 사모님 관련입니다. 민호가 급히 인터넷을 켰어요. 화면 가득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KJ그룹 부회장, 모친 살해 묵인 의혹. 강민호, 차량 조작 사실 알고도 방치.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급히 서지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당신 목소리 녹음 파일이 다 돌아다녀. 뭐? 서지현이 황급히 뉴스를 켰어요. 자신의 목소리가 뉴스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서지현이 주저앉았어요. 오전 8시였습니다.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KJ그룹 일가 긴급 수사 착수. 강민호의 회사 계좌가 동결됐습니다. 서지현의 여권도 무효화됐어요. 두 사람은 출국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민호가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어떻게든 막아봐요. 회장님 증거가 너무 명확합니다. 녹취도 있고 블랙박스 영상도 있어요. 그럼 어떡하라고. 자수를 권합니다. 그게 형량을 줄이는 길입니다. 민호는 전화를 던졌어요. 오전 10시였습니다. 민호와 서지현이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모두가 두 사람을 알아봤거든요. 당신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됐어. 민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내 욕심? 당신도 원했잖아. 어머님이 빨리 물러나시길. 서지현이 맞받아쳤습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어. 차량 조작이라니. 다 당신 위해서 한 건데. 이제 와서 나만 나쁜 사람 만들어. 서지현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나는 죽이라고 한 적 없어. 민호가 일어섰어요. 변호사는 따로 선임해. 나는 나대로 할 거야. 당신이 먼저 어머님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했잖아. 서지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이미 자리를 떠나고 있었어요. 서지현은 혼자 남아 울고 있었습니다. 다 망했어. 오후 2시였습니다. 서지현이 남은 부하들을 불렀어요. 저 사람들 찾아내. 마지막 기회야. 사모님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이 곧 오실 겁니다. 닥쳐. 서지현이 소리쳤어요. 저 사람들만 없으면 증거 조작이라고 우길 수 있어. 서지현이 직접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병원이야. 분명 병원에 있을 거야. 부하가 병원 CCTV를 확인했어요. 사모님 맞습니다. 연합병원 응급실에 있습니다. 지금 간다. 서지현이 차에 올라탔어요. 이성을 잃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마지막 발악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병원 복도에서 한호석이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 둘이 병동 입구를 배회하고 있었어요. 한호석이 강서윤에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또 왔습니다. 경찰 불러요. 이미 전화했습니다. 곧 도착할 겁니다. 한호석이 복도를 지켰어요. 제가 맡겠습니다. 1시간 후 서지연이 병원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한호석이 길을 막아섰어요. 비키세요. 서지연이 소리쳤지만 그때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서지연 씨,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어요. 나요. 나. 서지연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민호도 자택에서 체포됐어요. 긴 밤이 끝나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1심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법정 방청석에 강서윤과 라온, 한호석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강서윤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표정은 담담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라온이 강서윤의 손을 꽉 잡았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강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곧 아들을 보게 될 테니까요. 재판장 문이 열렸어요. 강민호와 서지연이 들어왔습니다. 2달 사이에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특히 서지연은 눈밑이 시커멓게 변해 있었습니다. 민호가 방청석을 돌아봤어요.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호의 입술이 떨렸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서윤은 고개를 돌렸어요.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피고인 강민호와 서지연은 피해자 강서윤 회장을 살해하려 차량을 조작했습니다. 검사가 증거 파일을 제출했어요. 이것은 차량 정비소와 주고받은 계약서입니다. 브레이크 작동을 지연시키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화면에 계약서가 떴어요. 그리고 이것은 피고인 서지연이 직접 한 말을 녹음한 파일입니다. 법정에 서지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애 하나 처리하는데 뭐가 어려워. 증거 다 없앴는데 네가 뭘 받든 소용없어.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지연의 변호인이 일어났어요. 의뢰인은 일부만 관여했을 뿐입니다. 실제로 차량 조작을 한 것은 정비소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본인의 육성이 녹음된 증거가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 교사에 해당합니다. 민호의 변호인도 일어났어요. 의뢰인은 직접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독단적으로 진행한 일입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묵인도 공범입니다. 피고인 강민호는 계획을 알고도 막지 않았습니다. 증인 신문 시간이었습니다. 증인 한호석을 출석시키십시오. 한호석이 증인석에 올라갔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그날 밤 무슨 일을 겪었습니까? 한호석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지키려다 습격을 당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차 안에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을 공격하려 했어요. 한호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회장님을 보내고 홀로 버텼습니다. 그날 밤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은 라온의 차례였어요. 라온은 너무 어려서 비공개 신문으로 진행됐습니다. 판사실에서 판사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라온 양, 그날 밤 무서웠지? 네, 많이 무서웠어요. 어떻게 살아남았니? 할머니가 절 지켜줬어요. 라온의 목소리가 작았지만 또렷했어요. 할머니가 없었으면 저 죽었을 거예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주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기자들도 많이 와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강민호. 민호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모친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알고도 막지 않았으며 이는 살인 예비 및 방조에 해당합니다. 판사가 잠시 멈췄어요. 또한 재산범죄와 증거인멸 교사를 인정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민호는 아무 표정 없이 고개만 숙였어요. 피고인 서지현. 서지현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차량 조작을 직접 지시하고 8세 아동까지 제거하려 했습니다. 이는 살인 교사 및 아동 학대에 해당합니다. 징역 18년을 선고합니다. 억울해요. 서지현이 소리쳤어요. 저는. 서지현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숙. 판사가 주의를 줬어요. 재판이 끝나고 두 사람은 수갑을 찬 채 법정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강서윤과 마주쳤어요. 민호가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강서윤은 민호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지나쳤어요. 민호는 그 자리에 서서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십시오. 교도관이 민호를 재촉했어요. 민호는 고개를 떨구고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법원 밖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강서윤이 계단을 내려오자 기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회장님, 어떤 심정이십니까? 강서윤이 잠시 멈춰 섰어요. 슬픕니다. 강서윤의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하지만 잘못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아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기자가 다시 물었어요. 강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라온이 강서윤 옆에 서 있었어요. 기자가 라온에게 마이크를 향했습니다. 라온 양, 지금 기분이 어때요? 라온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무서웠는데요. 이제는 안 무서워요. 왜 안 무서워요? 할머니가 있으니까요. 라온이 강서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강서윤이 라온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사진 속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한호석이 차 문을 열어줬어요. 회장님 타십시오. 세 사람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어요. 뒤로 법원 건물이 멀어져 갔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서윤이 차창 밖을 바라봤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눈 대신 햇살이 내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라온이 불렀습니다. 응? 이제 어디 가요? 강서윤이 라온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라온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할머니.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향해서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강서윤과 라온은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한강이 보이는 밝은 아파트였습니다. 라온아, 이리 와봐. 강서윤이 라온을 불렀어요. 라온이 복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강서윤이 한 방의 문을 열었어요. 여기가 내 방이야. 라온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햇빛이 가득한 방이었어요. 새 책상과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가 제 방이에요? 라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 내 방이야. 강서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네가 꾸미고 싶은 대로 꾸며도 돼. 벽에 그림 붙이고 인형 놓고 뭐든지. 라온이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밖으로 학교 건물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학교도 보여요. 여기서 걸어서 10분이면 돼.
라온이 강서윤을 꼭 안았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뭐가 고마워. 우리 가족인데. 강서윤이 라온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강서윤이 회사에 복귀하는 날이었어요. 임원회의실에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강서윤이 자리에 앉았어요. 회장님,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임원 중 한 명이 일어나 말했어요. 이번 일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강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었죠. 강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그래서 더 확실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임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강서윤을 바라봤어요. 회사를 제대로 다시 세울 겁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보면서요. 강서윤이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빈자리 하나를 봤어요. 민호가 앉던 자리였습니다. 강서윤이 잠시 멈칫했어요. 하지만 곧 시선을 거뒀습니다. 자, 그럼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라온은 새 학교 첫날이었어요. 한호석이 차로 라온을 학교에 데려다 줬습니다. 라온아, 떨리니? 조금요. 라온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 한호석이 라온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힘들면 전화해. 내가 바로 달려갈게. 네, 아저씨. 라온이 차에서 내렸어요. 학교 정문 앞에 섰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교실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라온이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라온이 교실로 들어갔어요.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라온에게 향했습니다. 얘가 전학생이구나. 어디서 왔대? 아이들이 수군거렸어요. 담임 선생님이 라온을 교단 앞으로 불렀습니다. 자, 여러분. 새로 온 친구예요. 강라온 양, 자기소개 해볼까? 라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라온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반갑습니다. 아이들이 일제히 대답했어요. 라온이 지정된 자리로 갔습니다. 옆자리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안녕. 나는 민지야. 우리 같이 점심 먹자. 라온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좋아.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라온이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책가방을 매려는데 지퍼가 고장났습니다. 할머니. 라온이 강서윤을 불렀어요. 왜 그래? 가방 지퍼가 안 닫혀요. 강서윤이 다가왔습니다. 어디 봐. 강서윤이 지퍼를 고치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쓸게요. 안 돼. 물건 떨어지잖아. 강서윤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잠깐만. 강서윤이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서랍을 열고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토끼 키링이었습니다. 강서윤이 키링을 손에 쥐고 한참 바라봤어요. 강서윤의 머릿속에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폭설이 내리던 밤. 할머니, 지금 차 타면 죽어요. 라온이 소리치던 순간. 차 키를 쥐고 도망치던 순간. 냉동창고 바닥에 키링이 떨어졌던 순간. 강가에서 차 키를 던지고 키링만 주머니에 넣던 순간. 모든 순간이 스쳐 지나갔어요. 강서윤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할머니. 라온이 서재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강서윤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괜찮아. 할머니가 뭔가 찾았어. 강서윤이 라온에게 다가가 키링을 가방 지퍼에 조심스럽게 달아줬습니다. 이거 이제 지퍼 고리로 쓰면 되겠다. 라온이 키링을 만져봤어요. 할머니, 이거 그때 그 키링이죠? 응, 맞아. 강서윤이 라온을 바라봤어요. 이건 마리아 할머니한테 한 번 생명을 살려준 거야. 어떻게요?
네가 이 키링 보고 예쁘다고 했잖아. 그래서 할머니가 차 앞에 잠깐 멈춰 섰던 거야. 그 몇 초가 우리를 살렸어. 라온이 키링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근데 할머니, 이제 차 안 타잖아요? 라온이 순진하게 물었어요. 강서윤이 웃었습니다. 그래. 할머니는 이제 차 잘 안 타. 하지만 강서윤이 라온의 가방을 토닥였어요. 이제 내 가방이 할머니 차야. 무슨 뜻이에요? 네가 이 가방 메고 학교 가고 친구들 만나고 세상 구경하는 거. 그게 할머니한테는 차 타고 나가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야. 라온이 가방을 메고 거울을 봤어요. 키링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예뻐요. 라온이 미소 지었어요. 그럼 이제 제가 지켜줄게요. 할머니를요. 그래. 서로 지키자. 강서윤이 라온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현관문을 나섰어요. 복도에서 한호석이 차키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라온 양, 오늘 제가 모셔드릴게요. 고마워요, 호석 씨. 세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라온이 가방의 키링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강서윤이 라온을 보고 미소 지었어요. 한호석도 뒤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강서윤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고아 아이들을 위한 교육재단을 설립했어요. 재단 이름은 라온이었습니다. 강민호와 서지연은 각각 징역 15년, 18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었어요. 한호석은 여전히 강서윤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개인 비서가 아니라 진짜 가족 같은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라온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웃고 방과 후에는 할머니와 저녁을 먹고 주말이면 한호석 아저씨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어요. 가방에는 여전히 그 작은 토끼 키링이 달려 있었습니다. 죽음의 상징이었던 키링은 이제 삶과 희망의 상징이 되어 있었어요. 폭설이 내리던 그날 밤, 서로를 지켜주기로 약속했던 두 사람. 그 약속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